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김동환 변호사입니다. 사실 저도 2시부터 쭉 계속 참여를 했는데 이미 앞에서 발표해 주신 연사분들이 너무 훌륭하고 풍성하게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얹을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참석하셔서 이 제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빠져있는 오늘 논의에서 빠져있는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일단 제목은 이런 식으로 선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정호석 변호사님께서도 요약을 해주셨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2월 6일에 이제 보도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은 다음과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토큰 증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모나 소액 공모 관련된 제도가 개편된다고 하더라도 토큰 증권은 이제 공모로 간주하는 어떤 형태로 지금 법안이 이제 개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장외거래중개업 같은 경우에도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같은 경우에 한해서 장외거래 시장을 허락하고 이건 다자간 상대매매, 지금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아 있는 플랫폼들이 모두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죠.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이제 중개할 수 있도록 하되 또 이제 KRX가 장내 거래 시장을 개설하고자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분산현장의 특성을 모두 제거한 사실 지금 토큰 증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산원정 기술의 성격을 제거한 투자계약증권이나 수익증권은 어떻게 장외에서 유통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긴 한데 이제 한국거래소가 이제 장내 시장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익숙한 현재 전자증권법상 체계 하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일단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요. 제가 좀 준비한 부분들은 그러면 결국은 이 지금 보도 방안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종증권에 관련된 자금 조달의 정책 혹은 자금 조달, 증권의 유통 관련된 어떤 제도 개선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나 어떤 샌드박스랑 비교하면 어떤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하고자 가져왔습니다. 이 증권 여부에 관한 판단 원칙은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을 건데요. 이건 사실 지금도 바로 이제 시행이 가능하고 시행하고 있고 건마다 이제 증권성 이제 판단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그런 이제 식으로 진행이 될 부분이고 이 전자증권법이나 자본시장법은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좀 버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의 지금 규제들을 살펴보는 거고요. 먼저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으로 익숙하시는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 관련된 규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정비 방안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이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 같은 경우에는 그 앞 단계 유통이 아니라 발행이나 모집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이고요.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와디즈나 펀더풀 이런 플랫폼에서 요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이용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행이나 모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증권 신고서를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제들이 일부 완화된 형태로 제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과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제 나눠져서 서비스되고 있는데 이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은 자본시장법에서 이제 보호하고 있는 증권에 해당하지는 않고 이 온라인 수익 투자 중개라는 거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만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정비 방안으로 나온 토큰 증권과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토큰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흔히 말하는 ICO 이걸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상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ICO는 이제 프로젝트 자체를 이제 기반으로 한 자금 조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큰 증권이 이제 그 금융위원회에서 그릇의 형태로 비교를 하긴 했으나 모든 음식에 담길 수 있다고 말씀은 했지만 결국 장외거래 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는 수익증권이랑 투자계약증권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토큰 증권을 이제 수익증권이랑 투자계약증권에 한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하고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 지분증권과 채권, 채무증권 이렇게 지금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개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를 통해서 이제 중개가 되고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는 장외거래 중개업자를 통해서 이제 중개가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행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둘 다 이제 자본시장법 제도에 들어오면 명확해지는 차원은 있고 설명드렸듯이 발행 관련된 규제가 조금 이제 완화되는 부분이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있지만 토큰 증권은 어쨌든 공모 간주 규정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 증권 신고서 관련된 규정은 계속 이행을 해야 될 거고요. 사실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지
않은 혹은 받지 않았다는 표현보다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린 그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이 증권 신고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갖춰서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뭐 상반기 내에 이제 제출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모집 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집 한도가 있어서요. 건별로 지문증권은 30억 원, 채무증권 같은 경우는 15억 원.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건으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상황인 거죠. 다만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 건에 대한 모집 한도 규정은 따로 마련해두고 있지 않아서 일단은 미정으로 기재를 해놨고요. 다만 개인 투자 한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있는데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제 1,000만 원, 그리고 적격 투자자 소득 금액을 일정 기준 이상 넘는 걸 인정하는 적격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연간 2,000만 원, 그리고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제한 없는 형태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고, 이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언급이 되진 않았는데 아까 저희 세션 1에서도 1,000만 원 한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이 이제 살펴보면은 지금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서 수익증권 관련된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들을 살펴보면은 이미 그 연간 이제 투자 한도가 2,000만 원, 그리고 소득 금액을 인정한 소득 적격 투자자 같은 경우에 4,000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이건 수익증권 관련된 내용이고요. 투자계약 증권 관련된 내용은 반으로 줄어들어서 1,000만 원 이 기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는 조금 다르지만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도 다 이행을 하도록 되고 있고요.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2016년도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온 제도인데, 사실상 통계치를 보면은 발행해서 모집한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걸 가지고서도 사실은 금융위원회나 중기부에서도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토큰 증권 관련된 제도가 새롭게 마련이 되면서 기존의 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 조달을 고려했던 사업자들이 토큰 증권의 형태로, 다만 이제 기존의 지분이나 이제 채권 같은 형태로는 안 되다 보니까 사모들을 좀 틀어서 자금 조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계속 누차 얘기 나왔지만 법이 개정돼서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제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서만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혁신금융 서비스들이 이제 계속 지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거고, 법 개정 시점에서는 이미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여러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시장이 운영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봐야 될 부분들은 사실 지금 관련된 지정 사례들은 아래 6건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6번째는 이제 부산시에서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된 조금 다른 모델이고,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모델은 이 5가지인데, 보시면은 뮤직카우를 제외하고는 다 블록체인 관련된 언급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뮤직카우 에이판다 파트너스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관련된 수익증권에 관련된 어떤 거래 플랫폼에 대한 지정이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비금전 신탁 범위의 확대, 이번 정비 보도 자료에 나오진 않았으나 작년 10월 정도에 이제 비금전 신탁 관련된 부분을 확대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보도 자료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뮤직하우처럼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저작료에 대한 수익 청구권이라거나 그런 부분에 관련된 비금전 신탁을 통한 수익증권 발행 관련된 확대 지정이 좀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사업 모델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유통 시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한 어떤 토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상 권리 추정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결국은 장외거래중개업자가 이제 인가가 나게 되면은 투자계약증권 관련된 거래도 허용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추가로 어떤 부분들이 지정이 될지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그 발행과 유통이 지금 일원화되어 있다는 취지로 설명들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장외거래 중개업자가 인가가 되면은 요건들 때문에 이제 증권사가 주로 이 라이센스를 취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증권사가 이제 겸용 업무로서 장외거래 중개업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테스트 베드도 혁신금융 서비스 형태로 지정이 될 수가 있어서 이 3가지 꼭지로 혁신금융 서비스가 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활발히 좀 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또 다른 부분에서 가지고 왔는데 저희 지금 서두에 그 정성문 센터장님께서 그 유동성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 허름한 그 공항을 예시로 들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또 다른 유통시장의 어떤 허용으로는 이게 뭐 거래소의 역할은 아닌데 이 비상장 주식에 관련된 이제 거래 관련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사례들도 있어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투자 중개업자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위임에 관련된 라이센스에 대한 어떤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코스콤, 두나무, PSX 이런 식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코스콤 같은 경우에도 2022년에 서비스가 종료된 어떤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결국은 이 제도 개선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업자 관점에서 간단하게 보면은요,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지금 당장 시행 중인 어떤 그 제도에 따라서 제가 발행 및 모집하고자 하는 권리가 자본시장법상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정우석 변호사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듯이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이게 단순히 기존의 어떤 스탠스처럼 유틸리티 토큰에 해당하니까는 법에 적용되지 않아라는 식의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는 게 다소 위험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 바이 건으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서 이 부분은 이제 사안마다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판단 기준이나 판단 사례들에 대한 누적치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뭐 블록체인 상의 토큰 이 토큰이 증권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주로 오가고 있는데 사실 SEC에서 문제 삼는 거는 이 토큰과 관련된 이 계약 체결 구조, 소위 사프트라고 하죠. 이 사프트 형태에 따른 이 계약 구조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있고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프트 계약 체결 이후에 실제로 사용 가능한 토큰을 발행하면서 수합을 해본다거나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다 SEC한테 막히긴 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모델에 대해서 SEC가 하나하나 판단을 해왔는데 우리나라 이제 금융 당국에서는 이런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좀 관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저희가 접근해야 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금 조달을 하는 관점에서 국내 투자자가 아니라 해외에서 자금 조달을 할 예정이라면은 물론 이제 자본시장법상 역외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적용이 가능한 사안인지 판단을 받아보고 만약에 적용 가능한 사안이 아니라면은 사실상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한 꼭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야 되는가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분산원장 기술은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분산원장 기술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프라이빗 체인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고 실제로 프라이빗 체인을 염두에 둔 것이 맞고요. 이 분산원장 안에 대해서 세 가지 이제 기재를 해놨고요. 보시면은 블록체인상의 기술상의 어떤 무결성이라는 특징을 이제 계좌관리기관이 책임으로 입증 가능하도록 해놓고 있고 그리고 전자등록기관이나 이제 기존의 이제 계좌관리기관이 다수 참여해서 이 참여라는 게 일종의 밸리데이팅이겠죠. 그래서 이제 분산 원장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그런 요건을 부과해 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체인이 다음 블록이 붙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록을 위해서 별도의 가상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을 요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퍼블릭이랑은 조금 이제 좀 거리가 있는 어떤 정책이라 이 부분이 많은 아쉬움으로 지적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거라고 이제 그럼에도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 요건은 직접 토큰을 발행할 계획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서울옥션블루 측에서도 계좌 이제 이제 발행인 계좌관리기간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자격을 갖추는 게 쉽지도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갖췄을 때 받는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회의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을 형성해 놓은 사업자들과 이제 막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 간에 서로의 어떤 입장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직접 토큰을 발행할 계획이 아니라면은 뭐 기존의 계좌관리기관을 통해서 혹은 다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통해서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 업무는 제3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예탁결제원 주도로 이제 TF를 생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상 결국은 전자등록기관인 물론 전자등록기관이 이제 한국예탁결제원 하나로 특정될 필요성은 없으나 사실상 특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제 특정 블록 분산 원장 관련된 기술을 요구할 경우에 이걸 이제 따라서 기술을 마련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허들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시장 운영 관점에서는 어쨌든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발행과 유통을 분리할 것인가 겹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니즈가 되게 많은데요. 일단 거기에 앞서서 일반적인 크립토 가상자산을 매개로 하는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는 유통을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언급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 모델이 일반적인 이제 그 크립토 비즈니스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 사업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다만 어쨌든 발행과 유통의 분리 원칙 같은 경우에도 현재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겸용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증권사든 어디든 되게 강한 니즈일 걸로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장외거래중개업자 요건 갖추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워 보여서 이미 이 요건의 대부분을 갖추고 있는 특정 금융회사라거나 특정 어떤 영업을 하는 핀테크사라거나 회사 입장에서만 좀 시도를 함직한 인가 라이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요 플랫폼에서 운영을 하시고자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장외거래 중개업자 라이센스를 취득하려고 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관련된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하는 회사들과 밀접하게 지금부터 협업을 해서 본인이 발행하고자 하는 투자계약증권이나 수익증권 관련해서도 테스트베드에 들어가서 테스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크게 세 가지가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이 확대될지 여부가 조금 어떤 방향으로 확대될지 여부, 그리고 예를 들어 플랫폼 사업자나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 입장에서 조금 더 프렌들리하게 확대가 될지 이게 하나의 꼭지고요. 그리고 발행인 계좌관리 기간의 요건 등이 변경될지 여부도 하나의 꼭지기는 한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그 해외 STO 사례들처럼 퍼블릭 체인을 전제로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좀 회의적인 측면은 있고요. 이 오른쪽은 싱가포르 같은 데서 이제 그 인베스타 X라는 STO 플랫폼에서는 이제 BYC 같은 경우도 이제 조각 투자를 해서 토커나이징해서 이제 팔거든요. 아니면은 별도의 수합 기능도 연계시켜 놓거나 이런 식의 조금 업무 범위가 넓은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런 부분이 제한이 될 것 같아서 아쉬운 측면은 있고 마지막으로는 발행과 유통의 겸용도 허용할지 이 부분도 하나의 꼭지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